창밖으로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시간을 보냈다. 69세 한도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혼자 지내던 그 집은 너무 컸다. 방 3개의 거실까지 나 혼자 쓰기엔 과분한 공간이었다.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도, 텅 빈 방들을 보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다. 그래서 결심했다. 집을 전세로 주고 딸 서영이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딸의 말은 진심이었다. 서영은 언제나 효심이 깊은 아이였다. 하지만 사위 강도훈의 표정은 달랐다. 환영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무겁고 부담스러워 보였다. 괜찮을 거야. 폐 끼치지만 않으면 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꾸렸다. 오래된 옷가지들, 남편의 사진 몇 장, 그리고 평생 모아온 낡은 레시피 노트까지.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무겁게 짐을 싸면 딸에게 부담이 될까봐 캐리어 하나로 간소하게 정리했다. 서영이네 아파트는 30평대로 넉넉한 편이었다. 내게 안방 옆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고 방 안에는 딸이 준비해 둔 화사한 커튼과 새 이불이 놓여 있었다. 엄마, 여기 엄마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서영은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문 밖에 서 있는 도훈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짧게 인사만 하고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처음 며칠은 조용히 지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손이 익숙한 일이었다. 평생 살림을 해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도훈은 달랐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그는 겉으론 정중했지만 그 말투 속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 나는 가능한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지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서영아, 요즘 생활비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도훈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다. 서영이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내 월급으로 무리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까지 계시니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 나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어졌다.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게 보였다. 도훈아, 무슨 말이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2사람이 먹던 집에 3명이 사니까 당연히 지출이 느는 거지. 그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자신이 집안의 주 수입원이라는 사실을 늘 강조했고 서영의 일은 보조적인 것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서영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그의 눈엔 그저 직장 다니는 아내 정도로만 비쳤다. 나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왜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이잖아.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나는 딸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박혔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했다. 전세금은 묶여 있고 당장 살 곳도 마땅치 않았다. 나는 그저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도훈은 여전히 사사건건 지출을 따지며 딸을 압박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조금만 더 참자. 딸을 힘들게 하지 말자.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함께 산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며 살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소리가 나지 않게 세면대 수도꼭지를 천천히 틀었다. 밤에는 일찍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TV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틀었다. 딸은 새벽 6시 반에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과 밥, 딸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나도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걸. 하지만 도우는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인사도 없이, 감사 인사는 더더욱 없이, 그저 밥을 먹고 출근할 뿐이었다. 가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도 기계적이었다. 마치 의무처럼. 어느 날 저녁, 도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고지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영아, 이번 달 전기세 봤어? 응. 왜? 지난달보다 10,000원 넘게 올랐네. 어머니까지 계셔서 그런가 봐. 에어컨도 더 쓰시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에어컨은 거의 틀지 않았다. 더워도 참았다. 선풍기조차 아껴 썼다. 밤에 더울 땐 창문을 열어두고 잤다. 도훈아, 엄마는 에어컨 거의 안 쓰시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당연히 전기 쓰는 게 늘지. 냉장고 여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 뒤로 도우는 지출에 대해 더 자주 언급했다. 수도세도 올랐네. 요즘 장 보는 비용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냐? 가스비가 이렇게 나올 일이 없는데.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갔다. 딸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응, 알았어 라고만 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 나는 더 조심했다. 샤워할 때는 5분을 넘기지 않았다. 물을 아꼈다. 낮에는 방에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다. 저녁에도 필요할 때만 잠깐씩 불을 켰다.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딸이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또 지출이 늘었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나는 그저 딸이 사온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먹었다. 반찬도 가능한 한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만들었다. 어느 주말 도훈의 대학 동기들이 집에 놀러 왔다. 거실이 시끄러워졌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야, 도훈이 너 요즘 개업 준비한다며? 대단하다. 응, 내년쯤 내 병원 차릴 거야. 이제 슬슬 준비할 때 됐지. 부럽다. 우리는 아직 월급쟁이인데. 도훈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서영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치 혼자 모든 걸 이루어낼 사람처럼. 손님들이 돌아간 뒤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을 정리했다. 빈 맥주캔과 과자 봉지, 어질러진 쿠션들. 서영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금방 끝나. 도우는 이미 샤워를 하러 들어가고 없었다. 그는 치우는 건 당연히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 같았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림만 돕는 존재. 내가 무언가 하면 지출이 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능하다는 눈빛을 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딸은 날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남편 앞에서 주눅 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딸의 모습. 그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다. 울면
딸이 걱정할까봐 그저 조용히 소리 없이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딸을 위해서.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함께 산 지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 문틈 사이로 도훈과 서영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영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얘기? 어머니 말이야.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문 앞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리도 솔직히 빠듯해. 내가 개업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근데 어머니까지 계시면 도훈아,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딸의 목소리에는 간신히 참고 있는 화가 섞여 있었다.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서영아, 현실을 봐. 생활비가 얼마나 늘었는데. 식비, 전기세, 수도세 다 올랐어. 그리고 네가 어머니 챙기느라 집안일에 시간 쓰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야. 부담? 그래, 부담. 나쁜 뜻으로 하는 말 아니야. 근데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어머니 모시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는 건 어때? 요즘은 시설도 좋다던데. 어머니도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 도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이기적으로 하는 말 아니야.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내가 병원 개업하면 초기 투자 비용만 해도 얼마야.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아야 나중에 어머니도 제대로 모실 수 있지 않겠어?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딸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 지킬 힘이 없는 거였다. 서영아, 화내지 마. 나도 고민 끝에 하는 얘기야. 그냥 우리도 좀 숨통이 트였으면 해서.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나는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담이구나. 내가 부담이었구나.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존재감을 지워도 결국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려고 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땐 함께 벌고 함께 썼다. 혼자가 된 뒤에도 전세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다. 딸에게 가는 것도 얼마나 고민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진짜로 안 되는구나.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캐리어를 꺼냈다. 옷을 하나씩 개어 넣었다. 많지 않았다. 애초에 이사 올 때도 짐이 적었으니까. 화장대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부동산에 전화해야지.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해.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전세금이 묶여 있으니 월세로 작은 원룸을 구해야 했다. 보증금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껴 쓰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오전 7시쯤 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서영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온 것 같았다. 엄마. 서영아, 엄마 잠깐 친구 집에 다녀올게. 네. 무슨? 며칠 있다 올게. 걱정 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딸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에는 멈출 수가 없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더 이상 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제 내 길은 내가 가야 해. 나는 근처 부동산 앞에 멈춰 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아니, 새로운 생존이. 부동산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다. 나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어떤 집 찾으세요? 원룸이요. 보증금 500 정도에 월세 30만 원 이하로요.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곳들 있어요. 잠깐만요. 사장님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매물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정말 혼자 사는구나. 그 실감이 천천히 밀려왔다. 여기 어때요? 역에서 가깝고 집도 깨끗해요. 사장님이 보여준 곳은 15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다. 사진 속 방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어올 것 같았다. 충분했다. 나 혼자 살기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그럼 오늘 계약하시겠어요? 집주인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나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계약금을 치르고 이틀 후에 입주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나서면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딸한테서 부재 중 전화가 12통이나 와 있었다. 문자도 수십 개였다. 엄마, 어디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걱정 마. 엄마는 잘 지낼게. 그리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이틀 동안 나는 근처 찜질방에서 지냈다. 짐은 작은 코인라커에 맡겨두고 시간을 보냈다. 찜질방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한증막에서 땀을 흘렸다. 생각을 비우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입주일 아침, 나는 짐을 챙겨 새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내 공간이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나만의 집. 캐리어를 풀고 이불을 펴고 옷장에 옷을 넣었다. 그리고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셨다. 이제부터 여기서 사는 거야. 혼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다. 하지만 서서히 익숙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도연님. 안녕하세요. 청솔 부동산 김미정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도연님. 이전에 사셨던 집 기억하시죠? 그 동네가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흥분되어 있었다. 신도시 개발 확정 났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어제 발표됐는데. 네. 신도시요. 그쪽이 GTX 노선에 포함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 동네 집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신도시, GTX. 그게 대체 무슨. 도연님. 전세 놓으신 집 말이에요. 지금 시세가요. 솔직히 거의 3배 이상 뛰었어요. 아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세 배요? 네. 원래 2억 5천이었잖아요. 지금은 최소 7억은 넘어요. 계속 오르는 중이고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다. 7억? 내가 살던 그 집이? 전세 계약이 내년 초에 만료되시니까. 그때 세입자분이랑 재계약할지 다시 협의하셔야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팔 생각이시라면 지금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7억 8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7억 8천.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정말로 있었다. GTX 연장. 신도시 개발 확정. 내가 살던 동네 이름이 기사 제목에 떡하니 박혀 있었다. 이게 현실이야? 평생 큰돈 한 번 가져본 적 없던 나였다. 남편과 맞벌이하며 모은 돈으로 간신히 집 한 채 마련했고 그걸로 근근히 살아왔다. 전세금 받은 돈도 아껴 쓰려고 원룸을 구했는데 갑자기 나는 미래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니, 기쁨과 안도와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게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같은 풍경인데 이제는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아니라 자유로운 느낌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휴대폰을 보니 딸에게서 온 문자가 또 있었다. 엄마, 사과하고 싶어요. 도훈이가 너무 심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다. 부동산 사장님과의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원룸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오랜만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었다. 눈치 볼 일도 조심할 일도 없는 나날들이었다.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 딸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딸의 동정이나 관심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 서영과 도훈이 서 있었다. 엄마, 딸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모양이었다. 어떻게, 여길 어떻게 찾았니? 엄마 전화번호로 찾았어요. 위치 추적 서비스. 미안해요. 너무 걱정돼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들을 들여보내야 할까?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차마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 들어와. 좁은 원룸에 세 사람이 들어서니 공간이 더 좁아 보였다. 서영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도훈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앉아. 나는 간단하게 물 2잔을 따라 건넸다. 서영은 물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도훈이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한결 부드러웠고 낮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갑작스럽게 나가셔서 저희가 정말 걱정했습니다. 다시 함께 지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제가 정말 반성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이 내 뒤쪽 선반 위에 놓인 휴대폰으로 향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 화면에는 부동산 앱이 켜져 있었고 내가 살던 동네의 시세 알림이 떠 있었다. 아, 알고 있구나.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왜 태도가 달라졌는지. 도훈아, 네, 어머니. 내가 왜 나갔는지 아니? 그게 제가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를 짐으로 생각했잖아. 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서영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엄마, 그걸 들으셨어요? 응, 다 들었어. 요양원 얘기도, 부담이라는 말도. 서영이 얼굴을 감추며 울기 시작했다. 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실제로 내가 있으니까 지출이 늘었을 테고 불편한 것도 있었을 거야. 어머니, 근데 도훈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나한테 직접 말했어야지. 내가 알아서 나갈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넌 딸 앞에서 내 딸을 작게 만들었어. 그게 제일 속상했어. 침묵이 흘렀다. 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영아, 네, 엄마. 너 행복하니? 딸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그 집에 있을 때 넌 행복했어? 서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엄마. 사과할 일 아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 그래도 도훈이 말을 이었다. 저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돈 걱정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집이 얼마나 올랐는데 관계를 회복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눈에 선했다. 도훈아, 나한테 잘하고 싶으면 말이야. 네, 어머니. 딸부터 존중해줘. 서영이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줘. 내 월급이 더 많다고. 내가 의사라고 해서 서영이가 너보다 못한 게 아니야. 그게 우선이야. 도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서영아, 네, 엄마. 너도 내 목소리를 내. 남편 앞에서 작아지지 마. 내가 원하는 것, 싫은 것 분명하게 말해. 그래야 제대로 된 관계야. 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야. 그게 먼저 해결돼야 해. 나는 다시 그들 앞에 앉았다. 조금 시간을 줘. 나도 생각할 게 있어. 그리고 너희도 너희끼리 진지하게 대화해봐. 엄마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를. 서영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연락은 해주실 거죠? 그럼 걱정 마.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딸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었다.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예요. 집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아, 도연님. 좋은 선택이세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네. 그리고 전세 만기 전이라도 세입자분이 동의하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죠. 물론이죠. 요즘 같은 시세에 세입자분도 나쁠 거 없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갖게 되었다. 딸을 사랑하지만 딸의 그늘에 숨어 살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다. 나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기를. 그게 진짜 효도였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이제 자유로웠다. 6개월 후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왜? 싫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요. 저희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요. 40평대 신축 아파트. 방 3개의 거실도 넓고 채광도 좋은 멋진 집이었다. 나는 집을 팔고 받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집을 판 건 석 달 전이었다. 최종 매매가는 8억 8천만 원. 원래 대출 없이 갖고 있던 집이라 시세 전체가 고스란히 내 것이 되었다. 부동산 사장님이 축하한다며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다. 도연님, 이 돈이면 정말 좋은 집 사실 수 있어요. 어떤 집 원하세요? 응. 방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넓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사실 거예요? 글쎄요. 일단 혼자 살 건데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찾은 게 이 집이었다. 7억 2천에 산 집이었지만 내게는 궁전 같았다. 안방은 내가 쓰고 나머지 방들은 비워뒀다. 그리고 아직 1억 6천 정도가 남아 있었다. 집을 산 후 한 달 정도 혼자 지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넓은 거실에서 요가도 하고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영아, 엄마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많이 나아졌어요. 도훈이랑 상담도 받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집 보러 올래? 새 집 샀어. 네. 집을요? 응. 꽤 큰 집인데. 혼자 살기 좀 그래. 한번 와봐. 딸과 도훈이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그래. 어때? 와, 완전 좋은데요? 저희 집보다 훨씬 넓어요. 도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 안을 둘러봤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큰 방들. 그가 살던 30평대 아파트보다 확실히 좋은 집이었다. 어머니 이 집이 응. 내 집이야. 전부 내 돈으로 샀어.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딸과 도훈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나는 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다. 너희 요즘 고민 많다며? 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다 안다. 도훈아. 내가 병원 개원하고 싶어 하는 거. 도훈이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지금은 그냥 꿈만 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4억은 있어야 작은 규모로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서영아. 너희 집 팔아. 네. 그 돈으로 도훈이 병원 개원해. 그리고 너희는 여기 와서 살아. 딸과 도훈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야. 방도 남고. 그냥 비워두기 아까워서 너희가 여기 와서 살고 도훈이는 병원 개원하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 그건 나한테도 좋아. 혼자 살기 쓸쓸하거든.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나는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훈아, 서영이를 존중해줘야 해. 집안일도 같이 나눠 하고, 큰일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서영이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마. 이건 내 집이고, 내 룰이야. 그리고 생활비는 반반 나눠 내자. 도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어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잘 사는 거지. 근데 명심해. 예전처럼 굴면 바로 나가야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훈아, 병원 잘 되면 나중에 내 건강도 챙겨줘야 해. 당연하죠, 어머니.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딸 부부는 집을 팔았다. 사억대였던 집을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도훈은 작지만 알찬 내과의원을 열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깔끔했다. 어머니 개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도훈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나는 기쁘게 받았다. 고마워. 병원 이름 뭐로 했어? 서영내과 유원이요. 응? 제 이름보다 서영이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서영이를 너무 무시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제대로 인정하고 싶어서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서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평생 잘할게.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그렇게 살아. 서로 존중하면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집 구조부터 달랐다. 안방은 내 방이었고 딸 부부는 건너편 방을 썼다. 각자의 공간이 확실했다. 생활비도 투명하게 정리했다. 관리비, 식비, 공과금을 모두 계산해서 반반 나눴다. 나는 집주인이었고 그들은 함께 사는 세입자 겸 가족이었다. 도우는 정말로 달라졌다. 아침 일찍 병원에 나가지만 저녁엔 일찍 들어와 설거지를 했다. 주말엔 청소를 도왔고 서영의 의견을 존중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글쎄 어머니 모시고 외식이라도 할까? 좋지. 병원도 잘 되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가 늘었고 도우는 바빴지만 행복해 보였다. 어머니 오늘 환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진료 정말 친절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 잘하고 있네. 예전엔 오만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환자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하려고 해요.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존중이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요. 어느 날 저녁 딸이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 너는? 저도요. 도훈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를 동등하게 대해주고 중요한 결정도 같이 하고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딱 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힘들었던 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제 나는 집주인이었다. 당당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았고 내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딸도 달라졌다. 남편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했다. 도훈도 변했다.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다. 그리고 그의 병원 서영내과의원은 날로 번창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온 문자였다. 도연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 집값 10억 넘었대요.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르든 말든 이제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좋은 집도, 경제적 여유도, 당당함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가족을.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 이 모든 것에 69세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